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출발한 라디오 반민특위가 햇수로 3년을 맞았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반민특위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진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의롭고 깊이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60년 이제 3.15 부정선거나 이 또 4.19 혁명 이걸 얘기하자면 저희가 대구 지금은 뭐 그 인근이 지금 정희시로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러지만 그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움직임들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 네, 경상도 남자 우리 선생님께서 저는 네, 뭐 좀 민망하지만 정통 PTK인가 PKT예요. 네, 네. 저는 원래 부산이 고향이고 고향 밝힌 게 좀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외가는 대구고, 네. 그 다음에 처가는 포항이고, 네. 또 현재 어머니하고 형님은 경주에 계시고, 네. 영남을 통하라고. 게다가 저는 왕족입니다. 박정희처럼 고령박씨 아니에요. 저는 네. 밀양박과 적통해요. 네, 네. 네, 농담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19를 얘기했잖아요. 4.19하다 지금 이제 길게 앞에 4.19의 배경을 많이 얘기한 것은 4.19에 대해서 최근에 이기붕 책임론, 이승만 도의적 책임론 또는 무책임론으로 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승만 국부를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네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길게 정확히 자유당의 실정과 자유당의 그 파시즘화에는 그 핵심인과 주의자가 바로 이승만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추정했던 뭐냐면 그 아주 반동적인 그룹들이 함께 놓은 거에 바로 자유당이고 그들이 이뤄냈던 협잡 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인데 이렇게 돼요. 이 당시 이제 조병옥 씨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과 조병옥, 그 다음에 현 부통령인 장명가, 그제? 그 다음에 도전자 자유당의 이기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이 조병옥이 1960년 1월 19일 날 암 치료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네네. 근데 불과 한 달 딱 3, 4일 못 돼가지고 2월 16일 날 미국에서 죽죠. 네. 예, 이렇게 사망합니다. 선거 1개월 앞두고 딱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참 이것도 이상하죠. 민주당은 연속 2번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신익희. 네. 이게 도대체 나중에 좀 나올까? 그래서 뭐야. 하여튼간에 그래서 56년, 60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후보가 연속 사망하는 불운을 당한 거죠. 네네. 근데 이때 선거 후보 이제 한번 황선 씨도 출마해 보셨나요? 저요? 저 네. 출마 전문이죠. 아, 그래요? 예. 이번에도 출마하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저는 4.19 정신이 면면이 살아 흐르는 강북구청장 후보로 이번에 출마했는데요. 그렇구나. 당선권에서 멀다고. 민주주의는 당선의 목표가 아니고. 예, 예. 근데 저도 나가요. 시민이죠. 저 시의원. 어디로? 노원 쪽으로. 거기도 또 나름대로 뭐가 있는 곳이죠. 네. 막말 후보요. 네, 거기도 뭐 하여튼간에 거기도 막 이렇게 좌익이 많다고 막 몰리고 이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야당만 되면 그 좌익이 많은 동네로 정리가 되는 이상한. 아니 근데 뭐 사실 강남 상부 빼고 새누리당 찍는 것 자체가 좀 덜 떨어진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열심히 잘하시고. 네. 하여튼간에 문제는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감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명 대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승만은 사선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거의 쉽다 보고 이제 이기붕을 보다 이제 당선시키는데 노력하자지만 이건 어쨌든 동반 투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자유당이 독식하는 선거라는 거죠. 정부 통령을 이렇게 간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이죠.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온갖 부정선거가 획책되고 그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 상황에서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위가 시작돼요. 아, 정말 멋있는 곳이었어요, 대구. 예. 예. 멋있는 곳이었어요. 네. 예. 자, 보면 알겠지만 이 2월 28일 날 대구 시내 이제 수성천 있잖아요. 예. 예. 그쪽에서 그 천변에서
개천까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이 선거 연설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네. 자, 근데 자기네들 악몽이 있어요. 왜? 지난번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죽었을 때 그 표가 장면에게 갔잖아요. 네네. 이번에 또 조병이 죽었기 때문에 그 표가 또 장면에 가겠다. 그러니까 아주 광적으로 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학생들이 이 유치장에 갈까 봐 일요일 날인데 등교를 시키죠. 예, 공립학교에 일요 등교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참 일요 등교가 뭡니까? 한마디 하면 요즘은 교과서 하긴 뭐 순합니다. 요즘 교과서도 뜯어 고치는데 이승만을 뭐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사람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네네. 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열받잖아요. 네. 그 당시 학생들이라는 것은 지금 대학생보다 정치력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오늘날 대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방송에서 안타깝다고 표현할 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냐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학원을 정치 도구하지 말라 하면서 일어나죠. 네. 이것이 바로 대구 228 학생 민주의회예요.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또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바로 3.15 부정선거일이 되고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서 마산에서 이제 두 차례의 마산화가 일어나죠. 네. 그건 우리 또 진희 씨가 좀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했듯이 228 대구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사전에. 네. 뭐 3월 15일 날 당면에서는 네, 정 부통령 선거 실시됐고요. 그 같은 날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8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 마산의 유혈 사태에 항의하는 구호에서 경찰은 자숙해라, 정부는 마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런 구호가 출연을 하면서 협작 선거 물리치고 공명 선거 다시 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호로 외치면서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촉구하는 구호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아, 이건 이제 예. 7명. 아, 그때 당시 이제 7명. 8명. 아니 7명이 거예요 아마. 예. 7명으로 기록이 나왔던데. 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 기록에는. 아 이제 우리끼리 또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데 일단 통합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네. 네.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제 김주열. 그런데 이 사망이 이제 7명이나 문제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80년 60대 이한열 기억나시죠? 네. 예. 연대 학생 한 명이 이제 죽고 뭐 그전에 최루탄, 박종철 네. 고문사도 있었지만 자 이렇게 하면서도 그 당시에 부상도 상당했어요. 80여 명이 네네. 됐단 말이죠. 자 이때 뭐냐면 우리가 잘한 게 이 시위를 할 때 경찰이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은. 네. 네, 하고 체포를 구금을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커졌죠. 예, 얘기 한 번 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김주열 학생 사건이 있죠. 예, 그 전에 이 3.15 선거가 이미 선거운동 기간부터 부정선거라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났었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던 거고요. 물론 네. 선도적으로 나왔던 거고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원이 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 민주당원들 같은 경우는 공정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중앙당의 판단을 호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부터 중앙에서도 민주당 중앙에서도 선거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판단과 결심을 못했던 거죠 중앙당이. 그래서 기껏 선거 종료 30분 전에야 오후 4시 30분 4시 30분에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개표에 참관인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면 했는데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치적 법률적 투쟁으로 전환하겠다 우리는 불법으로 규정했으면 완강하게 하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합법적으로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는 투쟁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어요. 그래, 장외투쟁 같은 거 안 중앙선거본부 하겠다. 예, 이게 꼭 작년 올해 느낌이 드는데 느낌 아니까. 그런데 그럼 판단을 했으면 3월 15일에 판단을 했으면 소장을 빨리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또 4월 분위기 10일 봤지. 분위기 봤어요. 4월 11일 오전에서야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1960년 4월 11일 이날 1차 마산봉기 때 실종됐던 김주열 열사죠. 네. 이 시체가 발견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졌던 거죠. 그래서 이 4월 11일이 사실 이 전체 이제 4.19 이 과정에서
4월 혁명의 과정에서 하나의 또한 새로운 전환의 분기점으로 형성이 됐고 특히나 이제 그 전에는 학생들 중심의 이런 투쟁이 시민의 참여가 결합이 되면서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2차 마산 봉기죠. 마산 투쟁 때 시위대의 일부에서 아직 뭐 전면화 구호대는 아니었지만 이승만 물러가라. 이런 구호가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까지는 사실 이제 공정선거, 재선거 이런 거가 주요 구호. 물론 이제 투쟁이 상승이 되면 구호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1차적으로 그러했던 게 4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승만 하야고. 퇴진에 대한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볼게 이 김주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마산에서 일단은 뭐냐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아까 그 진 씨가 말했듯이 4시 30분에 민주당에서 이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국민 주권에 대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네. 네. 이래놓고 강도짓에 대해서 신고를 너무 늦게 한 거야. 쉽게 말하면 4월 11일 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뭐냐? 그게 부산 지역에서 학생운동 시위가 갑니다. 그러니까 마산에서 부산으로 옮겨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시 김주열 사건이 그다음에 4월 1일이 되면 개학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3월 1일이 개학이잖아요. 네. 그때 4월 1일 개학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4월 1일 개학인데 그러니까 이미 대학가도 술렁거리고 학원가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여기에 바로 이제 김주열 학생의 사건은 이제 기름에 불을 아니 불에 불에 불난데 기름을 기름을 분 거죠. 저희 때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때 김주열 어머니가 계속 주위를 찾으러 다녔어요. 네. 마산 시민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음. 그다 그것이 뭐냐 이제 마산 아빠 됐었는데 그야말로 끔찍한 체류탄이 왼쪽 눈에 박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미 아까 말했지만 드디어 4월 11일 이래로 전국화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요즘 가서는 별로 좋은 소리 안 듣는 추억의 이름들이 그때는 괜찮은 걸로 좀 나오네. 4.18 고려대 학생. 네. 아, 좀 쑥스럽습니다. 네. 예. 하여튼 고려대학교 지금까지 계속 4.18을 이제 기념하는데 바로 그래서 4.18. 예, 그 지역 학생들은 4월 19일날 그냥 같이 뛰자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해도 4월 18일을 고집하며 홀로 뛰죠. 약간 제가 그 좀 변명할게요. 그래도 아, 참. 좋은 일에서는 좀 변명하고 싶네. 네. 아 일단 그래도 어쨌든 4.18 때라도 계속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중요한 생각이에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에 나보다 한 발 빠른 것은 양이 그도 뭐 애교를 예. 봐주지요. 뭐.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해서 4월 18일 날 이제 이른바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가장 이제 꼭 보면 이제 농공 행상이라는 게 있어요. 좀 그런 건 뭐 좋은 의미로 한 건 괜찮지만 예, 하는데 어쨌든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처음 학생 시위가 합니다. 이때 신입생 한 명이가 있었어요. 사실은. 신입생 학생회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그 학생회장단들이겠죠. 그때 학도국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린다. 단과대 학생회장이라고 보면 되겠어. 지금 예, 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입생 항의한다면서 수건을 나눠준 거야. 음. 수건 신입생 항의 때 수건을 나눠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날 스크럼을 짜고 네. 해서 이제 가두 시위하면 이제 땀 나잖아요. 네. 땀 닦을 걸 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신입생 항의를 가장해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스크럼 짜고 안암동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국회의사당 지금 어디라고 하게 서울시의회 시내. 별관이라 하죠. 예. 예, 조선일보 옆이죠. 네. 예, 거기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가지고 뭐냐면 기성세대는 자숙하라. 그다음에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아, 멋있어. 그다음 말이 있어요.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경찰의 학원 출입을 언금하라. 오늘의 평화적 시를 방해하지 마. 어디 80년대 요즘 뭐 이렇게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선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농성을 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네. 근데 이때 이철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국회의원 하던. 네. 이때 야당이었지만 지금 아주 맛이 많이 갔죠. 돌아가라 하는 것도 고대가 또 이렇게 선배 말은 잘 듣는지 민족 고대인지 선배 고대인지 모르겠어요. 뭐 내 학교가 내 욕해도 이거 뭐 문제 없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뭐냐면 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가다가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청계천 사가에서 그 유명한 그 깡패들의 고대 학생 습격 예. 사건이 일어나요. 네. 이렇게 돼요. 사실 그게 유지강 아시잖아요. 예. 유지강의 대명이나 회고록 보게 되면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요.
고려대 학생 습격 사건하고 관계없다. 네.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발적인 게 뭐냐면 이 청계천 사가에서 동대문 쪽에서 이제 자기 똘마니들이죠. 그 당시로 똘마니들 술을 먹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떼거져 오니까 저건 뭐 하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말이 좀 험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비에 붙어서 그냥 욱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걸 동아일보 기자가 학생 피습한 사건을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동아일보 사진 올리는 바람이 커졌어요. 근데 유정환 하는 말에 그거는 고대생이 아니고 내부아들이야 이렇게 군단 최고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진실은 알 거 없고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그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동대문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던 방공 청년단. 이때 그 청년단 단지 신도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임하수 아시죠? 네. 예. 그 원래 이 극장을 중심한 깡패인데 이정재를 이제 후계를 이제 누르고 자기가 또 이제 정치 깡패로 등장하면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간 친구예요. 네네. 임하수 이렇게 계열에서 뭐냐면 이때 정치 깡패들이 테러를 한 것으로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에서 분노가 또 폭발하게 되죠. 이러면서 원래 4월 19일에 예정됐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4월 19일 날 서울의 대학생들이 일제히 가두 시위를 하면서 진출을 했죠. 바로 피해 화요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진행을 됐습니다. 당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오전 학생들이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아까 이제 시청이라고 했었죠.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을 때 그 동국대 학생들도 선두로 경무대로 향하면서 시위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경무대 앞까지 진출을 했겠죠. 이때 학생들 이제 대표 3명이 이 대통령 또는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거절을 한 거죠. 이 정부 측에서 정권 측에서 거절을 했고 그 직후 발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 수도 한복판에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유혈 사태.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4.19 학살에 가깝죠. 예. 서울에서 이 정도면. 그래서 이날 서울에서만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 부산, 186명, 광주에서도 예, 공식 통계로는 180m 훨씬 더 됩니다. 네네. 이렇게 4.19가 일어나게 된 상황으로 보죠. 뭐 구구절절 이런 상황은 자, 아니고. 근데 이 시기는 최인규가 아니죠. 예, 내무부 장관은 홍진기일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말하면 4.19의 발포 책임 문제가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 최인규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날 겸양할 때 내무부 장관은 홍진기 아닙니까? 네.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정렬이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책임에 대한 문제에서 홍진기 누군지 아시죠? 네. 친일 뭐 이렇게 중앙일보. 딱 나오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앙일보. 네. 예, 사장이고 모 재벌에 또 연결돼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뭐냐면 보면 이 학생들과 시민들이 효자동에서 대치하잖아요. 효자동에서 이제 우리 효자동 이발소 할 때가 효자동이에요. 네네. 청와대 앞이죠. 예, 예. 이때 이제 곽영주 경무관이 이제 발표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계엄령을 그다음에 같이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했지만 이때 뭐냐면 이 서울신문사가 불탑니다. 예, 그다음에 방공회관이 불타요. 자, 잘 봅시다. 그다음 경찰 가서 방어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불탄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4.19가 무엇이고 이승만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가 보여지는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4.19 지역의 학생들이라는 거 할더라도 방공식이 높았잖아요. 다 6.25 때 겪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서울신문사는 뭐죠? 의용신문을 응징한 거죠.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매일신보를 했다가 그게 이제 이 자유당 때 서울신문사로서 돼 있는데 이게 완전 의용지였단 말이죠. 불질러 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의용신문도 참 이거 반성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타산지석. 두 번째로 뭐죠? 방공회관을 불질렀어요. 아니 방공을 왜 불지르겠습니까? 방공이나 이름하여 독재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파시즘화되고. 네. 예, 그다음에 경찰관서 이거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 역할하고 깡패 연결된 조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경찰 발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뭐 여차하면 불탈 때가 사실 이런 데죠. 만약에.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예, 지금 사실 제가 그때 4.19 때 참가하신 분 얘기 고등학생으로 참가하신 분 말씀드리니까 이 186명보다 훨씬 많답니다. 네네. 많다고 하고 계속 그걸 발굴하고 계시답니다. 사실 부상자는 한 6천 명 이렇게 예, 얘기 6천 되니까. 명인데 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많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지금 계속 병원 옛날 진료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시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그 아까 이제 방공회관을 네. 불태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자각을 못한 거야. 이 민중의 분노가 어느 한 건지 국민의 분노와 진출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만사북통 이제 이렇게 실현을 한 거죠. 만사북통. 그래서 보면은 4월 13일 날 오제도 검사, 공안 검사죠. 네네. 조인구 치안국장, 하갑청 육군 특무부대장으로 하여금 이승만이 대공 3부 합동수사위원회를 차려서 이 모든 것을 다 만사북통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마산 사건 적색분자 색출의 능률화라는 목적 아래 진행을 했죠. 배후를 예. 발본색원하라 이런 그래서 거죠. 빨갱이 조작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승만이 어떤 얘기했냐면 쉽게 말하면 마산 시위를 공산당이 개입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공산당 선전에 속은 몰지각한 사람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이 국민을 공산당이라는 누명, 빨갱이로 만들어서 제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난동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상황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는 참 이승만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치사한지 인간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느 역사학자가 일본에 계시는 원로 역사학자가 몽양 연행은 알면 알수록 애정이 가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용감하면 용감할수록 싫어지는 사람이라고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머릿말에다가. 보통 그렇게 안 쓰거든요. 역사학자들이. 네네. 근데 일본 정보 문서를 보고 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일제 시기에. 자, 근데 참 이승만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쁘냐면 의리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외에는. 일단 공산당으로 공산 문자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다음에 뭐냐면 나 책임 없다. 난 모른다. 그러니까 자유당이 하는 것 같다. 자유당이 왜? 내가 아니고 이기붕 당선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기붕이 책임져라. 자유당이 책임져. 난 모르겠다. 그러면 잽싸게 뭐 합니까?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합니다. 늙어서도 굉장히 빨라요. 살아남는데. 꼬리 자르기의 전형적인 네.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노망된 거였죠. 대통령 아니에요. 이 정도의 감각이 있을 정도면 이건 종신 대통령에서 나오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렇게 국민이 진출하고 있을 때 이 민주당과 이승만 정권은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는가 이런 걸 좀 잠시 살펴보죠. 이 아까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률적 투쟁을 하겠다면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되게 뒤늦게 거의 한 달이나 지나서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장면이 4월 21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 명의로 10개항의 시국 수습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이것도 상당히 좀 늦었죠. 네네. 4월 19일 날 민중이 이제 대규모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러지 않다가 4월 23일 날은 부통령직을 사임하는 이런 상황이 났고 그제서야 이제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뭐 대단히 늦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 한편 그렇다면 정권은 어떠했었는가라고 했을 때 4월 23일 날 동시에 이기붕이 부통령 당선자 신분을 사퇴하는 것을 고려하고 보수 대연합을 위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요. 근데 명확히 사퇴하는 것도 아니어서 민중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4월 24일 이승만은 어떠했냐면 자신은 자유당을 탈퇴할 것이며 국무위원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서 개각을 하겠다. 이런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도 어떠했냐면 시민들에게 항쟁의 용공성, 불법성을 경고하거나 훈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퇴 수습을 어떻게 할 거다 약속하는 이런 성명서를 뭐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상은 나무라는 거지. 예. 협박하고. 예, 사과는커녕 제대로 인정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시 또 더 분노는 증폭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25일 날부터는 이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런 변명과 나몰라라 하는 이 사태에서 25일 날 네. 대규모 시위가 다시 그 이제 발생을 유명 대학 합니다. 교수단 예. 시위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제 이
이승만은 어디까지나 책임을 전가하고 내각 교체, 야당의 요구 일부 수용으로 해서 계속 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속에서 뭐냐면 대학 교수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플래카드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고 쓰죠. 네. 그래서 행진하죠. 임창순이라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 맨 앞장서서 이제 이걸 주도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전국 27개 대학 교수단 300여 명이 국회까지 시가 행진한 거예요. 네. 사실 지금이야 교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수 300명이 시가 행진했다는 초유의 일이잖아요. 네. 지금도 안 하죠? 예, 안 하죠. 네. 네. 많이 해봤자 성명서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좀 무르익어서 한 분위기 좀 됐다 싶을 때는 한 100분 정도 나오지. 네. 그래서 이 4월 25일 날 양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이제 4월 11일 날 그리고 이제 4월 25일 날. 근데 어떤 양상이냐면 모든 시위대가 이승만은 물러가라. 이 구호를 이제 다 들기 시작한 겁니다. 구호가 이제 예. 퇴진입니다. 예, 정권 타도로 운동의 방향이 전환이 확실히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그 마산 지역에서 나타났던 투쟁인데요. 조금 우리가 현 시점과 다르게 보는 양상이 좀 있어요. 뭐냐면 특이할 점인데 제가 보고서 4월 24일 날 마산 애국 노인회 할아버지들의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예, 아, 이 마산 시위에서 반대된 할아버지들이 책임지고 물러가라. 그리고 갈아치울 때는 왔다.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대요. 네네. 그때 5만여 명의 군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함께 시위를 한 거죠. 네네. 역시 4월 25일 날 할머니들도 시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할머니들도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학생 책임지고 이 대통령 물러가라. 이러면서 당시 동아일보에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25일 날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그리고 25일부터 투쟁의 양상이 그날하고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철야 농성으로 바뀌는 과정. 자 보세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초등학생까지 가담했잖아요. 네. 참가했어요. 그래서 먼저 실제 초등학생 죽었습니다. 네, 4.19 묘소에 네. 가면 있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초중학생만 해도 11명이 죽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전 국민 전 지역 TK가 어디 있어요? PK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 영원한 지역 갈등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반대해서 쫓아낸 이승만을 2011년에 동산시험 그들은 누구예요? 뭐 하는 작자들이에요. 저는 진짜 화가 나네 이제 듣다가 저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철야 시가 이제 4월 25일 밤부터 이렇게 이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4월 26일 날 이른 아침 서울 도심 거리가 시위대로 메워졌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화문 쪽으로 조금씩 진전을 하면서 했던 이런 투쟁이 이 오전 10시 30분경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사임을 발표하죠. 죽어라고 내 탓은 아니오. 그리고 나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이 과정을 뒤로 하고 전격적인 사임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좀 이렇게 은어하면 시그널이라고 할까 신호가 좀 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바로 4월 20일 날 오전 10시에 그 계엄사령관이 그다음에 송요찬 아닙니까? 송요찬 장군이 군의 시대 발표를 중지시키잖아요. 그다음 일시로 포신이 경무대를 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네,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계엄사령관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그 위에 송요찬 씨가 보게 되면 또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군이 일단은 이승만을 네. 반대한 셈이 되는 거예요. 판단 누군가의 또 판단이 있었겠죠. 근데 예. 이쯤에서 하야 선언 해야 그나마 하와이 망명까지는 가능하다. 예, 와. 그렇게 해서 사실 이날을 계기로 이승만 이 대통령이 하야 성명하는데 그 하야 성명 내용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하야 성명이 또 교학서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네. 네, 기가 막힌데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으나 뭘 하라고 했는지 그 정확히 구치 안 해요. 하라는 대로 내 할 것이나 하나 우려되는 것은 북계가 호시탐탐 우리를 침략하는 이때에 우리의 안보가 무너지면 안 되니 안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미친놈이야. 근데 정말 코미디예요. 왜 지금 자기가 왜? 하야하는데 지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이나 학생 죽음에 대해서 지가 잘못 속죄하는 걸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만두겠지만 또 안보 이야기할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는 이걸 교학적 교가 싫었어요. 싫은 이유가 뭐냐? 앞에 기억나시죠? 마지막까지. 부정선거하고 이승만은 관계가 없고 이기붕과 그를 따르는 추종파가 만드는데 억울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독박을 썼다. 독박을 썼는데도 뭐냐? 학생들에 나라를 대해서 걱정하고. 예,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서 스스로 하야를 결심했다. 스스로 결심하고 떠나는 하와이로 멀리 떠나는 날까지 오로지 조국의 안보만을 걱정하는 노애국자다. 이게 결론이야. 네. 교학서 교과서. 아주 영화 주인공이구만. 네. 한국은 진짜 애국하기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뭔 일 있을 때마다 철책은요. 이렇게 이런 했죠.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예요. 근데 교학의 교과서는 이 말하는 이유가 먼저 4.19만 아니고 유신 때도 마찬가지고 80년 광주도 마찬가지고 꼭 민주운동할 때는 안보를 집어넣어요. 교학서 교과서는. 네. 민주주의는 안보의 위기라는 식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반민주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기붕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기붕이 양자 있잖아요. 네. 이강국에서 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문사예요 또. 아. 많은 의문사들이 지금 사울이- 부통령 출신. 이승만은 하야하면서 후보 출신. 예,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가잖아요. 네. 이화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로에 근처에 있잖아요. 네. 갔고 그다음에 28일 날 일반적으로 보도된 거는 이강석인가 와가지고 자기 와서 가족을 권총으로 다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자살했다고 마지막에 자기 자살했다는데 이 검시한 의견이나 여러 가지 네. 이야기하면 그게 미스터리라고 얘기해요. 의문의 죽음이라고도 해요. 일가족들이. 네. 다시 말하면 이기붕이 살아있으면 수많은 모든 4.19 이후에 그러니까 자유당의 모든 그 이제 공작 부정에 대해서 실제 이기붕이 역할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역사학자는 의문의 일가 죽음이라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짊어지고 가라 이런 거 아닐까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니나 가라. 입 다물고 없어져 주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일가의 자살에 대해서는 진짜 순수한 자살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도 있다는 것들. 그 속에서 뭐냐 희한하게 시원찮은 사람이 하나가 이제 이 바로 과도 정권을 맡아요. 그게 바로 허참이 아니고 허정이에요. 네. 예. 바로 이제 외무부 장관 하던 사람 아니에요. 예. 허정의 과도 정 그러니까 이제부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3.15 부정선거, 그다음에 마산 항쟁이 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4.18, 4.19, 그다음에 4월 25일 교수 데모, 그다음에 4월 26일 하야, 그다음에 28일 이기붕 일가 의문의 자살. 이 과정에서 그다음에 뭐냐면 바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 과도 정부가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헌법을 고치고 다시 정권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가는데 이 과도적 과정을 맡은 게 바로 허정의 과도 정부예요. 문이 부시네 저기 난만이 매등마다 그날 쓰러져가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허리 터지듯 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뭉거운데 열려
지친 가슴 위에 하늘이 눈 가운데 열렬히 꿈도 썰어라 물이 드는 이 사랑 이렇게 가는 과정에 한국 상황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죠. 그 누군가의 적극적 개입, 아까 이제 한국군 얘기했을 때 잠시 나왔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왜? 한국에서 반공의 보루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중의 거대한 진출이 자기가 기본 계획했던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 체제가 사회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혁명으로 가면 절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을 만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야를 조정을 해내요. 그리고 한편 한국군에게 개입을 적절한 선에서 제어를 하죠. 이를 아까 이제, 확대시키지 마라 이런 거죠. 발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군의 지휘 구조가 유엔사라는 이름 아래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한국군이 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이동을 허락을 해줘요. 일정 정도 제어하면서 군을 장악을 해왔던 과정 속에서 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역할들을 해내는 거죠. 이러면서 했던 이 미국의 적극적 역할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특히나 자기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거예요. 한국 정치사에서. 근데 왜 그랬냐면 아까 이제 군대 이동해서 자기가 허락을 해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자기로 돌아올까 봐 이것들을 망쳐놨다라는 오해. 뭐 오해는 오해겠지만 사실이 밝혀질까 봐. 밝혀질까 봐와 함께 아까 이제 대규모 원조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이. 네네. 그 미국의 원조의 절대 다수가 군사 원조였어요. 근데 김주열 열사의 눈에 박힌 체류탄 네. 그 체류탄의 무기가 미군이 원조를 했던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이 미국에게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 있었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혁명이 4.19 혁명이 혁명으로서 완성되지 못하도록 빠르게 미봉을 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 그래서 이승만이 안 하겠다는 하야를 만들어낸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뭔가 그 이승만 하야시킨 데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또 민주주의의 친구인 것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더블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서는 이승만이 대단히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남한이 쇼 인도가 되대 미국 자본주의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반공의 보루로서 이거 태평양과 대신 방해해줘야 되잖아요. 일본을 대신 방해해줘야 되는데 6.25 때 하면 이승만이가 막가파 갔지 않았습니까? 그 부산 정치파동. 그러니까 그때도 미국에서 한번 손보려고 했죠. 네. 그래서 쿠데타를 준비시켰던 게 바로 에버레디 작전. 네. 언제나 준비된 이게 네.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 말기에 가서도 이승만이 뭐냐면 그 신국가보안법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을 뭐냐 지하실에다 감금시키고 통과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무술 경관들이 미국에서 너무 이게 뭐 이렇게 반미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계속 이렇게 후원해 준다는 게 되면 이렇게 돼서 돼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미국의 또 하나 좀 완강하게 요구한 게 한미일 동맹 아닙니까? 네. 한일 국교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승만이 좀 또 뭐냐 묘하게 또 이게 일본하고에 대해서는 이제 있었어요. 네. 물론 이승만 개인적인 반일 감정도 있었지만 또 당대 어떤 그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감정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이런 부정선거가 나니까 사실은 아까 지금 진씨가 얘기했듯이 일정한 미국으로서는 카드 버려야 되겠구나. 대선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죠. 네. 예. 이 카드를 버리지 않으면 전체 카드를 통째로 버리는 셈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판단이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상황을 미국이 보낸 전문들, 국무부가 미대사관에 보낸 주한미대사관에 보낸 전문들, 주한미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전문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이미 3월 17일 판단을 했어요. 현재의 상황은
미국이 한국에서 추구하는 목표, 즉 친미적이고 반공적이며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한국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 장면 정부한테 기대했는데 그것도 못 해준 거야. 장면 정부도. 그랬더니 그걸 알고 군발이가 나선 거죠. 예. 그래서 이 4월 7일 어떠한 작성에 대한 전문을 보내냐면 온건한 인물들과 접촉을 해서 타협적인 해결책을 일단 모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월 11일 이 아까 이제 2차 마산 분기점이 한번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대다수 시민이 참여를 했고 퇴진 구호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국무부가 이걸 되게 주시를 한 거예요. 아, 사태가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입장을 얘기냐면 미국 정부가 작성한 각서를 이승만에게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떠한 권고한 내용 이런 것들 보면은 1번 부정선거 책임자의 퇴출, 2번째 선거법의 개정, 그리고 3번째 경향신문 복간, 그리고 4번째 1958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폐기와 국보법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라. 그리고 5번째가 참의원 선거 실시 등의 이러한 사태 수습안에 대한 권고안을 일단 제출을 하죠.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상황 전개가 수습을 할 수 있는 전개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 미 대사관의 대사가 직접 이승만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권고했다가 말을 안 듣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압력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미 대사관만 등장한 게 아니라 CIA까지 등장해서 국무부가 전화를 하면서 이 사태 압력을 종용하기 시작한 거죠. 자, 뭐 이 배경설명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우리가 허정 과도 정부가 그럼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를 보면 이제 우리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허정 과도 정권이 다 5대 시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반공주의 정책을 한층 더 견실착실하게 전진시키고예요. 나중에 박정희 때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하고 네. 연상되죠. 네네. 사전 정지 작업이군요. 두 번째 부정선거 처벌 대상을 책임자와 잔학 행위자에게만 국한시키며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처벌을. 세 번째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전환하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4월 혁명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 행위로 간주하며 네네. 다섯 번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인 기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되게 생뚱맞네요. 미국의 말을 듣는 미국이 사실 내정 간섭을 확실히 했는데 얘기하면 이적 행위고 근데 한일 갑자기 관계는 또 개선하래.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래. 갑자기 한일 회담이 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이 수건 사업 정말 어떻게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4월 혁명이라든지 우리가 4.19를 깎아내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른바 그 성과물들이라 그 희생에 대한 것들 누가 어떤 식으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가 문제로서 봐달라는 얘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 보면 좋겠다. 이때 이 허정 과도 정권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면 아까 앞서 설명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되고 국회도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국회가 이제 왜냐 이제는 입법적인 과정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국회에서 비상시국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 선거 무효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두 번째 재선거 실시해야 되겠죠. 아까 참여연 얘기 나왔잖아요. 민의원 참여연 나왔지만 예. 예, 이제 특히 민의원 선거겠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원이죠. 네. 직접 선거.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로 해서 개헌 통과한 다음에 민의원 총선 가겠다. 이게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960년 4월 26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냐? 7월 29일 총선거로 가게 됩니다. 7월 29일 총선거로 가면서 이제 뭐죠? 누가 움직였던 부분들이 나오겠어요. 자유당은 위축되었고 이제 자유당 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짱 보는 거죠. 요즘 말로.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하면 독식할 것인가죠. 여기에 뭐냐? 국가보안부 안에서 탄압받던 혁신계들, 좀 진보 세력들이 이 4.19를 통해서 어떤 민족적 과제, 민주적 과제를 제시할 것인가. 이것들이 선거, 7월달 선거를 매개로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7월 29일 선거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자유당은 뭐 알아서 해체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했냐? 선거 구호가 뭔지 아세요? 독재와 싸운 정당 마음 놓고 찍어주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233석 가운데 175석이 민주당이 먹었어요. 네. 한마디 얘기는 뭡니까? 무임승차죠. 네. 학생들의 피해와 학생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무임승차예요. 아 옛날에도 그랬구나. 근데 문제는 최근에도 무임승차. 이때 이른바 역사 용어는 혁신계라 불러요. 예. 여기서도 5명이 됩니다. 사회대중당 등. 네. 근데 이쪽도 뭐냐면 꽤 뭐냐면 민주적 분위기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나왔는데 그놈이야 분열. 네. 분열해가지고 네. 다섯 명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결과적에서 분열을 민주당이 시키기도 했고 하기도 했겠죠. 진보는 똑똑해서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남들은 진짜 똑똑하면 정치적 그 짓을 계속하고 정강이 명확한 있겠어요, 것도 있지만 진짜. 당대 역사적 단계적 과제들하고 네. 그다음에 대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분열이 사실 분열 때문에 오히려 선거 준비를 잘못해서 혁신계는 4분 5일 돼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민주당이 독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민주당이 그럼 4.19의 성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논쟁이 되잖아요. 네. 그럼 4월 민주주의와 민주당이 딱 맞아 떨어지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족보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일찍이 김성수의 한민당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민주당 이승만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들이 바뀌어서 나온 게 민주국민당이에요. 민국당이라고 불렀는데 민주국민당. 여기다가 자유당을 50년에 창당할 때 말이죠. 부산에 창당할 때 거기에 관계했다가 따당했어. 예, 이탈된 무소속. 그다음에 흥사단 개통. 그다음에 가톨릭 개통, 종교 개통이죠. 흥사단은 안창호 계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북파죠. 이승만은 기호파고 YMCA계예요. 일제 관료 출신. 하지만 한마디 하면 다 뭐냐? 무지개죠. 네. 무지개인데 합치면 뭐냐? 친일 보수 정당이에요. 네. 무지개라도 예. 그냥 한 가지 색깔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지주와 친색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존의 구질서 세력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들이 뭐냐면 이제 또 대통령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나눠 먹지 않습니까? 내각 책임자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 그다음에 국무총리 장면했는데 여기서 보죠. 이 구파 심파를 나누십니다. 네. 뭐 이거 구파 심판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잘 알다시피 민주당이 항상 뭐냐면 떡이 있으면 떡을 나눠 먹기 위해서 쪼개 먹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 별로 실권이 없었던 대통령 윤보선 쪽은 구파가 되고 그다음에 가톨릭이 중심이 된 장면 쪽 있죠. 이쪽이 국무총리 쪽인데 이게 심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냐. 그때 치러진 미니언 선거에서 어쨌든 그 초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내둥이들이 각각 들어가요. 구파에는 누가 들어가냐? YS 김영삼. 네. 그다음에 심파에는 김대중 DJ가 들어가면서 이들이 훗날 박정희 독재 시기에 이제 대항마로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 들어옵니다. 물론 네. 몇 달 안 하고 다시 5.16 쿠데타로 국회의원직 반납했지만 네. 이렇게 되가 민주당 구파가 결국에 반발해가지고 뭐냐 신민당을 따로 만들기도 했어요. 신민당 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속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공이 어디로 넘어갔냐 정작 피를 흘렸던 사람들 그들은 권력을 인수받을 준비가 없었잖아요. 네. 조직체가 없었어요. 그 속에서 뭐냐 이 민주당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4.19 혁명의 내용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했는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안타깝다. 너무 속상해. 우선 뭐겠어요? 일단 제일 간단한 것은 부정선거.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발포 책임자. 네. 그죠? 이것이 1차잖아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도망갔죠. 요즘 말로 한 천박하게만 톡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잡은 사람들만 놓고 이제 하는데 이 부정선거나 발포 책임자 처벌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 고무방망이였어요. 네, 그것도 뭐냐면 근거된 사람 중에 8명이 무죄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3명이 기각 또는 면소예요. 나머지는 가벼운 형량을 구형합니다. 제 2의 반민특이네요. 네. 그렇죠. 딱 한 명만 시범 케이스로 잡아요. 네. 유충렬이라고 네. 당시 서울시경국장이에요. 이게 사형 선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시경국장이 뭔 일이죠? 위에서 다 내려온 건데. 발포와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물론 굉장히 엄중한 책임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정치권을 묻지 않고 일선 경찰에게 물은 거예요. 발표 책임을. 그리고 그 경찰의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국정원 권과장 같은 거예요. 그런 네. 셈이죠. 기억 상실에 걸리셨다고. 다만 지금 혁명적 단계니까 권가자보다 조금 높게 국장이에요. 시경 진짜 기억 국장. 상실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 그래도 화장실 드라마에서만 찾아가신대. 드라마에서만 이게 있는 줄 틀면 안 알았더니.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열받지 않겠어요, 정말로. 네. 예,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4월 이제 학생회에 나갔던 학생들이 특히 부상당한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들이 뭐냐면 목발 짚고 바로 국회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민원 어정 단상을 증거합니다. 10월 달에 10월 8일 날.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화가 날만하죠.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소급 입법으로서 민주 반역자 처리 법안이 나와요. 네네. 예, 그러니까 소급법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문제가 된 거죠. 책임자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뭡니까? 부정선거 처리법이 연결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하고 공민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공민권 제한법 이런 것들이 바로 60년 12월 31일 해를 딱 연말에 제야에 예,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깨몽 깨몽. 뭐냐 61년이.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네. 동작 그만이 되고 오히려 중앙정부 다음에 법이 또 그런 법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그러면 나 거기에 꼭 들어가고 싶다. 아, 예. 근데 법에? 아니 그 위원회 같은 거. 자 근데 보십시오. 나 추천해 줘. 선생님 저 추천해 주세요. 막 그런 거 생기면. 그걸 다시 생길 수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왜 진식이 그 말 했잖아요. 우리 그 재벌 기업들 특혜들이 네네. 있었잖아요. 아까 정치자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업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기업에서 나온 돈들인데 결국 이 기업 두 가지예요. 네. 속성적으로 우리가 속성으로 얘기할 때 보면 아까 외세 의존적이었잖아요. 원조 경제에 편승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들이 독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독점 재벌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네. 그것은 특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것은 공짜가 없죠. 바로 이들은 부정축제와 그 다음에 정치 헌납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네. 정치인 가운데도 부정축제가 당연히 있겠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커넥션들이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적용 범위를 그럼 이런 거 구조에서 적용 범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아주 간결하게 잡았어요. 3.15 부정선거 자금을 선거에 직접적으로 돈을 낸 사람. 부정선거 그 부정축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부정선거 자금 3천만 환이죠. 그 당시는 그걸 제공하거나 조달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하겠다. 네. 해서 축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죠? 오히려 이제 그다음에 4.19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통일운동이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대목 규제법하고 방공법을 만들어서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4.19는 빠르게 민주당 정권에서 원래 쉽게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악의 씨를 네. 그것이 아니라 가지나 잎사귀 몇 개를 쳐내는 방식으로 그냥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4.19의 이제 방향은 점차적으로 뭐냐 민주당에서 민중 민주 세력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네. 아, 왜 이렇게 국민을 예. 무서워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국민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이 정권을 세울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존재라서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힘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 그 국민의 덕으로 정권을 쥐고 나서도 그 국민들이 옳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애를 조성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하나도 못 건드렸잖아요. 그때. 네. 국가보안법을 쥐고 있지 않으면 본인들도 권력 유지하는데 좀 난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서 제일 이제 우리가 4.19에 주목할 것 중에 통일운동이에요. 네. 이제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혁명적이어야 되는 것들이죠. 아까 봤을 때 수많은 이제 왜냐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구조까지도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는 데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민주주의 운동으로 갔지만 점차 통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승만 정권은 아주 간단해요. 네. 뭐냐면 옛날에는
이승만이 처음에는 뭐냐 어쨌든 역대 모든 정의 통일 정책은 있습니다. 네, 그럼요. 지금도 통일 대박. 예를 이명박 같은 건 뭐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가 통일 정책 아니에요. 네. 북한 붕괴하면 통일된다 이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음. 통일에 공짜 없다 돈 못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승만 정권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북한 지역만의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론이죠. 남한은 이게 흡수 통일이죠. 그러니까 통일한다면 니 혼자 북한만 가서 유엔이 감시해가지고 자유선거에서 이렇게 네. 통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50년대 전반, 예. 56년 이럴 때까지는 북치 통일론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55년 이후에 상황이 국제 상황도 좀 약간 변한 거야. 물론 이제 이 55년 전후로 이 중소 분쟁이 이제 시작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평화 정책이라는 후르시초프의 평화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친 통일을 가감히 이제 이야기할 수 없던 상황들도 존재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3세기 등장하면서 이 평화 정책에 대한 입장들도 있었고 미국 자체로서는 이제 전쟁을 막 한국 전쟁을 막 끝낸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외적 명분을 아직 축적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이제 이 평화라는 입장 자체가 한국 사회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위장 평화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봉암을 제거했던 것도 네네. 바로 이런 평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평화 통일에 대한 입장과 그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열망이 다 모였었던 거잖아요. 이러면서 자기의 기본 정권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봉암에 대한 사용과 국보법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네. 진보당의 불법화 이런 지점이 일련에 나왔었던 거고 특히나 이거는 미국 역시 한국이 반공의 보루로서 기본 입지는 튼튼해져야 되는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당시 구도로서는 보수 양당 체제가 좀 필요했었던 거고 여기에 보역 갈등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보가 등장하면서 그 자리를 메꾸어서 등장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정권으로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같은 의도가 복합적으로 중첩적으로 진행됐던 거죠. 예, 2012년 그러니까 이게 얘기 같네요. 지금 2012년, 뭐냐면 13년, 그 역사 공부를 14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네.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보수 있잖아요. 네네. 이승만 정권이나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 큰 차이가 없어요. 통일 정치적 본질적으로. 네. 이승만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친 통일을 얘기. 처음에는 이제 김일성 정권 해체, 유엔 감시에 북한 지역만의 자유선거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6.25 전쟁 직전부터 북친 통일로 갔어요. 네. 그다음 제네베 회담이 있었잖아요. 정전협정. 네. 이때 와서는 유엔 참전국들이 그냥 남북한 유엔 감시에 남북 청송가 하자 하니까 이승만이 나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 북한에서만 유엔 감시인단이 총선가하고 남한은 그냥 우리끼리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그냥 그 총선 가겠다. 완전 코미디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승만이 미국한테도 너무 골치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에버레디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당시 그 상황만 났던 게 52년부터 등장해서 상황을 보니까 부산 정치파동하고 발췌개헌 때 한번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 대치 세력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장면도 생각하긴 예. 했었는데 너무 했는데 나약하거든. 이승만보다는 못했던 거지. 예. 그리고 북진 통일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도 또 한 번 이거 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했었고 포로 석방 문제 있어서도 그래서 휴전협정이 한 달 여상 그 사인을 네. 못했던 거죠. 이런 때도 이때 또 한 번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휴전협정을 맺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한 번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후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54년 이후부터는 이제 제거 계획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정권을 바꿔야 됐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의사 끊임없이 물론 이제 제거 계획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군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군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한국 사회에서 인적 리스트를 다 체크하죠. 네. 안정적 세력은 군부밖에 없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올라갑니다. 네, 이승만은 제거 계획과 함께 안정적 차기 세력은 군부 이게 한 60년대 상황까지 등장하죠. 그래서 계속 차기 세력으로 군부를 봤는데 한국적 상황이 바로 군부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등장을 못 시켰던 상황들이 존재했었던 거죠. 예. 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통일 문제로 이제 4.19가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사실 네.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게 민주주의 문제가 통일까지 간다는 이유는 뭐죠?
다시 한번 4.19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일단 그 조봉암까지 얘기했잖아요. 조봉암 같은 경우는 남북 간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 하여튼 평화통일 국시였잖아요. 평화통일이 국시 위반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간첩. 예, 그 다음에 장명 정권 같은 경우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 간 총선거를 통한 여기까지는 꽤 접근했어요. 이승만보다 나아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데 하니까 평화적 자유민주통일화 이렇게 했어요. 네. 평화적 자유민주하니까 평화적이라는 말은 네.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란 말이 자본주의 국가의 흡수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보수 세력들의 경우나 수구들의 경우는 흡수통일해야 되고 북수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또 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뭔 짜장면 같은 소리냐. 짜파게티냐 짜장면이냐 헷갈린다. 이런 거예요. 양수 비난받는 어정쩡한 태도였어요. 여기에 등장한 게 혁신계입니다. 혁신계인데 혁신계 이름이 이제 흔히 통용되던 이야기지만 어떻게 앞으로 불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 정당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60년대 자주 들어봤어요. 저는 어릴 때. 네. 사회대중당. 네. 그다음에 옛날 근로인민당계 그 이훈영 그쪽 네. 의 후신인 사회당과 혁신당. 그다음에 옛날에 민주혁신 동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중심이 된 통일사회당. 기름나 이제 통일사회당, 네. 예, 통사당, 뭐 사회대중당은 60대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의 핵심계들이 뭐냐면 이제 통일 문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근데 세 가지 원칙이 제기가 돼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또 지금과 우리가 간격들. 네. 네. 1960년 그럼 지금부터 54년 전이죠. 예. 일단은 유엔과 강대국의 개입을 배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주적 자주적. 통일론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남북 직접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네. 세 번째가 한반도의 국제적 중립화 지향 통일. 네. 죽산보다도 더 나갔어요. 조공보다도 네. 이제 구체되고 이렇게 했는데 젠장 분절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죠? 정당이나 국회 진출을 통한 것이 안 되니까 뭐죠? 그제 결과적으로 사회 단체로 조직이 재조직되겠죠. 그게 바로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회예요. 네. 흔히 말하는 민자통. 민자통. 네. 이게 1960년 8월 30날 예. 선거 끝난 지 한 달 동안 이제 뒤에서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5.16까지 쭉 가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6이 어느 지점에서 돌출되는가를 좀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네. 일단 민자통이 만들어지면서 즉각적인 남북 협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남북 민족 대표자에 의한 대통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네. 남북 민족 대표자에 의한 민족통일 건국 최고위원회를 만들자. 민족통일 건국 최고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 협의를 위해서 남북 대표자회담을 개최하자는 걸 제의합니다. 그다음 보면 꼭 7.4 남북 공동선언 같아요. 제1단계로 민간단체 교류 서신왕래 경제문화 교류 제2단계는 남북 두 정권이 통일적 경제에서 경제협력 네. 통일 이후에 대한 예비적 사업 그다음에 제3단계는 민주적 선거 방식의 제정과 자유보장 및 자유선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얘기했어요. 이게 민자통에서 나온 통일이에요. 자, 이것을 학생 조직이 받아주는 겁니다. 고려대 학생이야. 아, 자꾸 고려대가 나오네요.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베서 우유에서 보내드린 글씨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베서 우유에서 보내드린 글씨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일단 이 민자통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 나갔다죠. 나갔다 정도가 아니죠. 이건 아닌데죠. 4.19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아니에요. 네.
보수 정당에 끝내 결집되지 않을 낡은 보수 정당의 서랍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4.19는. 네. 결집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진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답변하죠. 한미 경제협정 체결로 대신하는 겁니다. 네.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또 반대하죠. 왜? 네, 아까 네. 민족 자존의 입장에서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 방공법 대무규제법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여기 반대하는 싸움이 나오죠. 그래서 민주당하고 이게 서로 대립한다. 다시 말하면 4.19는 두 개의 모습으로 두 개의 방향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속에서 아까 말했죠. 고려대 학생회에서 남북 간의 서신왕래, 인사교류, 기술협력을 주장합니다. 네. 콕지먹게 무슨 6.15 선언 비슷한 얘기나 노무현 정권 때 뭐 그 같은데. 네. 근데 서울대에서 민족통일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뭐냐면 공부 잘하는 대학교죠. 남북 학술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네. 학술 토론회를 제안하고 그다음에 체육대 기자회견 등을 포함해서 남북 학도 회담을 제안합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네. 내가 대학생이었어도. 체육대 있잖아요. 저 체육 같은 거 관심 뒤풀이에 기자 교류. 그렇게 해서 전국 17개 대학교에 학생 대표 50여 명이 민족통일 전국 학생연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5월 이내에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죠. 이게 61년 5월 5일 우리로 지금 어린이날인가요? 네. 네. 이때 집에서 나온 게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서 만나서 판문점으로 판문점에서.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군 정권이 좀 학생들이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 그 당시 학생들은 굉장히 그냥 대단했잖아요. 그럼요. 4.19 주체 예, 세력. 사회 엘리트뿐만 아니라 또 피해 대가. 근데 따져보면 학생이 제일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네. 숫자가 제일 많았을 뿐이지 참가 네. 숫자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피해 대가를 또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장면에서 뭐냐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다음에 중립화 통일은 거부한다. 그다음에 남북 교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됩니다. 뭘 했던 예. 거야 도대체. 예, 이렇게 되니까 민자통에서는 통일 촉진 골기대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중운동 방식 풀어 나간 거죠. 정치권과 협상이 안 되고 또 정치권 진입이 안 되었으니까 이 속에서 5.16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걸 마무리하면 참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제2공화국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은 이제 평가를 안 하지만 이 장면 정권이 적어도 경제 개발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이승만 정권 당시의 그 대기업 중심 가서는 파탄 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되어 있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장면 정권을 통해서 보지 말고 이 시기를 통해서 뭐냐 비로소 뭐냐 민중 경제 건설이라는 게 나오고 자립 경제론이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즉 4월 혁명에서 수많은 그것이 오늘 7, 80년대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들을 가르쳐 줬던 그러한 네. 진보적인 학자들이 4.19 세대예요. 그 전환 세대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이거에 미국의 경제 원조가 한반도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으로 도움된다고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네. 외세 의존적이나 종속구조가 강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정치권과 대기업의 유착 속에서 오히려 민중들이 더 피폐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자면 민족 경제론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민족 네. 경제는 다시 말하면 대외 의존도나 경제 종속이 없는 자립적 경제, 자립 경제가 나오죠. 네. 두 번째로 민중 경제, 민중 주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즉 경제적 이익이 소수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종 경제 탈피가 얘기된다는 것들. 그래서 민족 경제의 출발이 되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이 그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네. 나오고 또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19 당대로서는 뭐냐면 경제 정책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통일운동에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남북 교류와 그다음에 이제 협력이 나오잖아요. 경제 그 보면 통일에 앞둔 서로 경제 협력 교류하자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이거 보면 전 놀라운 거예요. 지금 6.25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60년이면. 10년밖에 안 됐어요. 네. 증오가 넘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승만의 말로는 뭐 엄청나게 죽어가고 아직도. 그래서 북진 통일이 네. 나올 때입니다. 뭐 실제로는 하고 뭐 잊지 말자 6.25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속에서도 뭐죠? 6.25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년 만에 종전, 정전, 휴전 헷갈리지만 7년 만에 뭐죠? 그 중호되는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종북으로 몰린 것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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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증오 대신에 화해. 그다음에 미국이 고마운 나라 아니죠. 기분이 쪼그레들 때 쪼그레 준 나라인데 혈맹이고 함이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고 강대국 철수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뭐죠? 강대국 분단을 미국이든 소련이든 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강대국 분단을 악용했어. 자기의 영향력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또 자주적으로 하자. 화해로 가자. 평화적으로 하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보면 4.19의 내용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정권 교체가 아니다. 정권 교체는 됐어요. 근데 뭐죠? 지배계급은 교체가 안 됐잖아요. 네. 친일 세력하고 지주잖아요. 네. 그것이 몇십 년 간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지금도 휴직이 남아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정당이 심화되고 있는 것 바뀌었군요. 같아요. 예. 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바로 민족경제, 민중경제 그다음에 그 경제정의 문제가 그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자립경제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당대의 민중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있고 마지막으로 뭐죠? 통일에 대해서 보죠. 놀라운 한국인들은 놀라운 성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교의 흔적이 곳곳마다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증오와 폐허 속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과정 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안해. 미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억울한 말은 너무 그렇잖아요. 네. 이례적이잖아요. 혁명적 내용으로 발전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라고 해야 하고 또 어떤 분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4.19 운동으로 부르자는 분도 있고 저는 네. 이것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기결되냐에 따라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개정하냐에 따라서 그 4.19의 명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 최종적 개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서 4.19라고 그냥 붙일 수도 있겠죠. 다만 참고로 박쥐는 4.19를 미안의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혀 다른 뜻이었어요. 네. 학생했기 때문에 니들은 다 못했고 우리 군바리가 완성시켜주겠다. 그래서 월력이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4.19 미안혁명, 월력 혁명. 이게 역사를 그렇게 말아 틀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4.19까지도 거기 자기 숟가락에다가 담을 줄이야.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어게인 4.19 다시 4.19 민주회복 촛불 평화 대행진 다시 민주주의의 봄입니다. 4.19 때 모입시다. 네, 4.19 10만 촛불 대행진 대학생들도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홍경장으로 모입시다. 어게인 4.19 모이자! 4.19 나서자! 거리로 가자! 민주주의로! 4월 19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입니다. 특검 실시! 다시 4.19!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들어온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아니 저는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요. 2008년 광우병 촛불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2000년 이후에도 촛불로 해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미선이 후순위 때도 그렇고 그 탄핵 때도 그렇고 그리고 광우병 때도 그렇고 부정선거도 사실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4.19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걱정했어요. 사실 정작 이 촛불을 밝힌 사람들, 4.19를 얘기하는 정작 피를 흘린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이게 사실 민중의 정치 세력화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답이 없이 만약에 이것이 막 옵니까? 막 일어나고 막 봉기가 막 돼도 이걸 또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그냥 준비 안 된 혹은 기득권을 계속해서 갖고 왔던 사람들이 이걸 또 털어먹은 걸로 된다거나 아니면 이 판을 또다시 막 5.16이나 이런 때 보여줬던 것처럼 뒤집어 버린다거나
이것 때문에 정말 이 민중 정치 세력화의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정말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역사적 교훈은 한국 사회에서 숫골들이요. 기득권 네. 정당들, 숫골들은 정말 명확하게 짚었다. 그래서 진보가 뭉치지 못한 판을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은 아주 내가 볼 때 굉장히 유물론적이에요. 네네. 명쾌해요. 본질적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 이익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되는 이익이 되는 지점을 가지고 칩니다. 네네. 근데 진보는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서 깃발처럼 나부끼다가 네네. 이 바람 저 바람 날리고 있어요. 걱정돼요. 아니 근데 그런 진보도 되게 드물다는 게 문제예요. 그조차도. 네네. 깃발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벌써? 아니요. 맑고 곧은 깃발을 유지하려고 하는 진보도 굉장히 드문데다가 나머지는 그냥 약간 그런 거죠. 아, 그러면 안 돼. 동지는 네. 간데 없어도 깃발이라도 나붙게 되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저는 수국 꼴통은 계속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부정과 독재는 세련화됐어요. 바이러스가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야당 있잖아요. 전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전쟁 중에 어쨌든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버스에 통째로 끌려간 야당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전 지금은 버스에 통째로 끌려갈 야당 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하에다 가둬놓고서는 이 투표를 진행할 만한 그 있잖아요. 그 야당 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4.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민중이 표현을 혁명적이든 진보적이든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보수 양당 체제를 굳히려고 하는 네. 이런 흐름들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엔 외부 세력의 적극적 개입이 아주 능동적으로 벌어져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정치적인 변동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입을 해서 이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만들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국보를 강압적으로 통과시킬 때도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하도록 만드는 이런 작업도 있었고 내각제 개헌안을 통해서 서로가 일정 정도 양보하면서 타협하게 하는 이 보수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지점도 있었고 그런 한 축의 한 선례가 공탁금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탁금을 만들어낸 제도도 이상 서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4.19 공탁금. 얘기를 하니까. 공천제도 여기서였고 공탁금이라는 제도에서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말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누군가 하지만 정말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공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에 선거 출마 자체가 매관매직이 돼버리고 있는 그 조선시대나 조선시대 말에 막 이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부정선거가 여러 가지 세련된 방식으로 어쨌든 이 60년 3.15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가 평등하게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는 어떤 명예와 어떤 빈부와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그냥 오직 하나 보장된 게 있다면 87년도 이후에 그나마 한 표를 행사하는 그 권리 있잖아요. 그 뒤에도 물론 불법 시비는 계속 있었지만 이 표 하나 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등하게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이 평등한 투표권 한 표, 이건희 표 한 표나 내 표 한 표나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믿어왔던 것이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 어쩌면 지방선거까지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도대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뭔가 똑같은 생명으로 부여받은 똑같은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조차 다 불공정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 변하지 않은 건 있다면 이게 이제 정권 안보를 위해서 실현이 되는 과정도 일단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 만사북통이라는 형태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구나. 네. 예나 지금이나. 그죠. 모든 것은 북으로 통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권 위기를 타넘으려는 그리고 이슈화되는 것을 안보 논리로 헤쳐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많이 스트레스 받으셔요. 이런 거 듣다 보면 왜 과거로 돌아가는가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왜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굳이 그 민자통에서 통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왔잖아요. 상당 부분은 그렇죠? 네. 지금 왔고, 근데 역사는 이런 거죠. 100m를 갈 때 20m를 간 거야. 그럼 또 10m를 후퇴시켜요. 그럼 다음에 또 20m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쭉 보자면 4.19가 있었기에 또 80년 광주가 있을 수 있고 또 80년 광주가 있기 때문에 87년 60이 나오고 하면서 우리는 어렵게 나왔던 것들이 그것도 큰 틀에서만 전진해 왔다는 거. 그 전진해 왔던 것은 정치권이 아니고 역시 민중들 자신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었어요. 네. 자기 책임에서 이루어진 자기 운동이잖아요. 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가치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반동이 더욱더 거셀 수밖에 없어요. 거센 반동이라고 하지만 긴 역사 보면 아까 지금 이승만도 말기에 반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네. 박씨도 말기에 유신 반동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반동들이 있더라도 근데 그 반동의 스프링도 뭐 지나치면 뭐죠? 부러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들으시는 분들 당장 오늘 내일이 암울하다고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전진해 왔던 것을 확인시켜 준 게 우리 역사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 긍정의 힘. 네. 마지막에 좋다. 우리 긍정의 힘으로. 결국 뽕이 아니고 리얼리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